자, 저희 제목이 좀 민감하죠. 제가 지금 클라우드 관련으로 한 4년 정도, 4년, 실제로는 이제 사용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MSP라고 하죠. 맨시드 서비스 프로바이드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다년간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 고객사에서의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면서 여러 사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스터디 케이스들을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논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제가 제가 직접 이제 지금 해당 트랙 운영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터치를 좀 사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너른 양해 구하고요. 제목은 고객사 사고로 알아보는 클라우드 사용법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작성을 해봤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애 얘기긴 하지만 고객사 얘기를 쉽사리 꺼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들, 이게 클라우드에서의 장애는 여러 복합적인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아주 단순한 생각의 미스라든지 그런 것들로 좀 시작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고객사 사고로 알아보는 이제 클라우드 사용법이고요. 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애저 MVP 활동을 하고 있는 배준현입니다.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 메이트라는 그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요. 커뮤니티에서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코딩이랑 무관합니다만, 아주 화제의 커뮤니티죠. 코딩이랑 무관합니다만과 그리고 우분투 사용자 그룹에서 현재 운영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데브옵스라던가 배포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좋아합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 뒷단에 이제 정리를 쭉 하긴 할 겁니다. 정리를 쭉 하고 그 섹션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저도 시간 같은 것들을 좀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빨리 진행되거나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좀 재밌는 얘기들을 계속 넣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 애저 클라우드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적용 가능한 이제 클라우드 사용 팁을 드릴 건데 이미 클라우드를 잘 아시는 분께는 조금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클라우드 장애 혹은 이제 비효율적인, 운영 예시를 좀 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서비스 관점에서의 이제 스터디 케이스 형태로 알아보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논의를 해볼게요. 제가 그 다음 장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해서 보통 다음과 같은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 많이 보셨죠? 그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장표를 굳이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 굳이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IaaS와 PaaS와 이제 SaaS들을 보통 클라우드에서 복합적으로 구성을 하십니다. 한 7년 전에는요, 그래서 거의 클라우드 초기에는 저희 IaaS 혹은 IaaS라고 하죠. IaaS만 좀 구성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처음 보시면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 좀 소개를 드리자면 가장 왼쪽에 있는 이제 온사이트라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서버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서버실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가장 아래 보시면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회사에 이렇게
렉 같은 거죠. 캐비넷 같은 서버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서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죠. 네트워크도 연결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됩니다. 장소와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데 보통 이아스 일반적으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죠. 뭐 VM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시고요. VM을 배포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최근에는 파스 서비스를 많이 쓰십니다. IaaS는 이제 이아스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다음 사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OS까지만 설치돼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리스라던가 뭐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아스에서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죠. 설치돼서 나와 있고 이런 전원 공급이나 뭐 네트워크나 기본적인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되는 형태.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M365 그러니까 웹상에서 뭐 PPT 같은 것들을 뭐 수정한다든지 뭐 이메일 서비스 등등 저희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지만 뭔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이게 사고 사례와 연관이 있을까? 이제 하니 저희가 SLA라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새롭게 배우시는 이제 주니어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아키텍처는 정말 예쁘게 혹은 검색을 하셔서 잘 그리십니다. 근데 이게 SLA라는 부분이 늘 좀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클라우드를 처음 배우시고 이제 회사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SLA를 간과하시는 케이스가 덜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SLA의 약자는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SLA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 그러면 이 SLA라는 것이 뭔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자,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일단 글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SLA에 대한 단어적인 뜻은요, 이제 서비스 수준 협약서, 제가 위에 약자를 풀어서 적어놨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내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예시를 들면 그리고 사용자, 돈을 내고 쓰시는 분 사이에서 측정 지표 혹은 목표 등등이다. 일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들은 CPU의 가용 시간,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의 응답 시간, 그다음에 헬프 데스크의 응답 시간, 서비스 완료 시간 등등이다. 클라우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리소스에는 SLA라는 친구가 반드시 있어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SLA라고 얘기를 했는데, SLA는 클라우드에서 보통 SLA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SLA가 99.5%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한 달 동안 장애가 7분 정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저희가 돈을 내는데 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돈을 내고 반드시 쓰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클라우드 센터들 보통 그 IDC라고 하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점되어 있긴 하지만 IDC 센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통 해결은 되어 있겠지만 번개를 맞는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센터의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만들었던 애저의 리소스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글로벌 혹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벤더사에서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해결해놨죠. 물리적인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2중화, 3중화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가 강남에 하나 있고 목동에 하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2중화를 구성을 해서 한쪽에서 2중화 혹은 3중화입니다. 보통 대부분 3중화 되어 있어요. 한쪽에서 강남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그렇죠, 작동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SLA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파인 네트워크, 뭐 SDN이라고 하죠. SDN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가상화 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의 포인트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예쁜 아키텍처가 하나 있죠. 근데 아키텍처가 있는데 여기서 SLA를 계산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 버추얼 머신을 한번 보시죠.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단일로 단 하나만 띄워놨을 경우에는 SLA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운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클라우드의 장점이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를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구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VM이 단 한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버추얼 머신 스케일셋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스케일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버추얼 머신이 한 대 혹은 설정하는 대로 한 대 혹은 뭐 두 대, 세 대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 다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부담이 생기죠? CPU와 메모리에 문제 생기죠. 이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일셋에서 버추얼 머신을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 더 뺀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두 대를 깔아두고 이중화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 두 대를 구성했을 때 이제 99.5%의 SLA를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SLA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의 아키텍처를 복합 구성했을 때 SLA는 높은 수준의 SLA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SLA를 따라가요. 예를 들어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 중에서 SLA가 가장 낮아 보이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버추얼 머신을 이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구성을 한다면 99.5%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네모안은 99.5%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앞쪽에 이제 API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내시는 거에 따라서 99% 혹은 99.5%까지 차등적으로 SLA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가장 높아 보이는 SLA를 따라가지 않고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그러니까 장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SLA를 따라가게 됩니다. 보통 API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에서는 보통 두 가지 세팅을 제한을 합니다. 하나는 개발 버전 하나 제공하고요. 개발 버전이 약간 저렴해요. 그리고 하나는 프로덕션 버전을 제공을 해요. 자, 개발 버전은 좀 저렴합니다. 당연히 개발 버전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많은 트래픽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약간의 장애를 감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LA가 좀 낮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고객께서 구성을 하시고 이 API 매니지먼트를 SLA를 프로덕션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저가 들어오는 가장 앞단이죠. 앞단인데도 SLA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뒷단에서 아무리 스케일아웃을 잘 하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이 알아서 늘어나고 유저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지만은 앞단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케이스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뭐 반대로 앞단에는 이제 비싼 고가용성의 비싼 비용의 SLA가 높은 제품을 사용했으나 뒤쪽에서 버추얼 머신을 단 한 대만 구성했을 때 혹은 두 대를 이제 HA 구성을 했을 때 SLA가 낮아지죠. 그래서 복합 SLA는 가장 낮은, 그러니까 전체 아키텍처에서 SLA가 가장 낮은 것을 따라가고 SLA가 가장 낮다는 것은 그 서비스의 이제 제공 수준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 뭐 SLA의 장애 여부가 발생할 수 있다. SLA에 맞춘 장애 여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이제 SLA를 잘 작성하셔서 잘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잘 맞도록 밸런스를 좀 맞게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SLA가 상당히 높습니다. 99.99999 해서 한 9개에서 13개까지. 그럼 거의 뭐 1초도 안 걸리는 그냥 한 달 동안에 장애가 1초 정도도 안 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죠. 99.5%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복합 SLA를 구성할 때는 가장 낮은 SLA를 따라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애저에서는 이제 애저 SLA 보드라고 해서 그 애저 차트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약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좀 했는데요. 뭐 에버리지는 99.93%의 SLA, 그리고 미디엄 값은 99.9%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어베일러빌리티 SLA에 대한 이 표가 한 번에 나와 있어요. 차트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100%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도메인 네임 서비스, 뭐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100%라고 말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장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99.99%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편에 일반적으로 속하죠. 그래서 이런 SLA 보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적용하려는 아키텍처에 그리려는 서비스들의 이제 SLA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뭐 SLA가 99%다, 99.5%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99.5%는 대체 장애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건가요? SLA 이제까지 다 말씀 주셨는데, 100%에 가까우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리고 아키텍처에서도 가장 낮은 SLA를 따른다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99.5%는 어느 정도 수준을 보장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그 구글에서 SLA 칼큘레이터라고 검색하면 업타임 이즈라는 간단한 사이트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각형 텍스트 박스에 이제 99.95%의 SLA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 치시면은 99.95%는 하루에 약 43초 정도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해줘요. 한 달에 약 21분 정도. 21분이면 좀 한 번에 다 발생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하루로 치면 한 43초. 약간 서비스가 느려지는 것들, 한 2, 3초 동안 끊겼다가 다시 붙는 것들, 이런 거 포함해서 하루에 한 43초 정도. 저희가 버추얼 머신을 HA 구성했을 때,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구성 2대 이상 구성했을 때, 최소 보장 받는 게 99.95%입니다.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네. 근데 가장 낮은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의 SLA를 잘 체크를 하셔서 이제 복합적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보다 구성에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것을 따라간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클라우드 잘 쓰세요. 그렇죠? 잘 쓰시고 이미 성공적으로 이관하신 케이스들 많으십니다. 근데 아직 일부 대기업이나 혹은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실 때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근데 클라우드로 이관할 때 저희가 SLA를 지키기 위해서 설정했던 것들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계속 진행해 보시죠. 자, 저희가 그 앞에 설명드렸던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구성이에요. 제가 그림을 조금 확대해 놓긴 했는데 약간 옛날 그림이긴 합니다. 아주 간단한 구성이죠. 3티어 아키텍처 이제 기본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운데 아래 약간 보시면 서브넷 1 되어 있고 myint ILB 인터널 LB라고 하나 되어 있고 LB 밑에 버추얼 머신 2대가 설정되어 있어요. 2대. 자, 그럼 저희가 온프렘 레거시에서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에 보통 버추얼 머신을 띄워두고 이 친구가 이아스죠. 그 이아스 밑에 레거시 온프렘에서 돌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설치를 하죠. 리프트 앤 시프트 많이 하시니까 온프렘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가져오시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온프렘에서 이관을 할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이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애저에서 버추얼 머신을 이제 예쁘게 만들어 두고 버추얼 머신도 SLA를 맞추기 위해서 2대를 설정을 했어요.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온프렘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자, 버추얼 머신 만들었어요. 2대 만들고 SLA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구성, 지금 해당 구성 같은 경우에는 SLA가 이제 99.95%죠. 구성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더니 서비스가 작동이 안 돼요. 실제 많은 사례입니다. 네. 작동이 왜 안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저희 간단한 이제 3티어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구성 많이 하죠. 바깥쪽에서 이제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고 버추얼 머신들을 지금 뭐 간단한 3티어 아키텍처예요. 버추얼 머신들을 설치들을 쭉 해두죠. 설치들을 쭉 해두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예쁘게 3중화 되어 있네요. 3중화 되어 있고 이제 SLA가 99.95%보다 약간 더 높겠죠. 근데 높으나 생길 수 있는 문제. 설치 다 하고 구성했으나 안 돌아가는 문제. 뭘까요? 자,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와스, 그러니까 뭐 톰캣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치라든지 뭐 엔진엑스 같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서빙하기 위해서 보통 뭐 톰캣 같은 것들 구성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제가 세션 처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션이라는 건 뭘까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로그인 같은 정보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돌아다녀도 이 사람은 로그인 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션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썼었어요. 이 세션이라는 친구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레벨이긴 합니다만 2군데에 저장이 됩니다. 어느 2군데에 저장이 되냐면 하나는 유저의 브라우저에 저장이 되고요. 하나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의 장으로 돌아가 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 여기 그림에서 그림에서 지금 3중화가 되어 있죠. 이 3중화가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와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저가 바깥쪽에서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는 L7 레벨이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이제 뒷단에 있는 버추얼 머신에게 부하를 분산시켜 주겠죠. 부하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분산시키는 알고리즘이 라운드 로빈 기반입니다. 응답이 가장 빠른 친구에게 접근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유저 수에 부담이 없는 상태라면 이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갈 확률이 그렇죠.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 확률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한 명의 유저가 어떤 사이트, 그러니까 와스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DNS 접근을 해서 이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세션은 유저 브라우저에 남아 있고 하나의 세션은 이 3분의 1, 그러니까 첫 번째 버추얼 머신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션 2군데에 저장된다고 했죠. 하나는 유저 브라우저, 하나는 서버. 그러면 이 와스에 유저의 세션이 저장될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그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 사이트, 그 사이트도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또 바깥쪽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첫 번째 버추얼 머신으로 가지 않고 두 번째 버추얼 머신으로 라운드 로빈 접근이 된 겁니다. 자, 이때 문제 발생을 해요. 세션이 없죠.
그죠? 세션은 저장된 세션은 첫 번째 버추얼 머신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금 세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로그인이 풀려버려서 바깥쪽으로 다시 튕겨서 나가는 케이스들이 덜어 발생을 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실제로 이제 레거시에서는 이런 와스 1, 2, 3 버추얼 머신이 별도로 있을 때 이런 세션들을 각자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세션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디스크들끼리 뭐 서로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복제 이슈들로 세션 클러스터링을 굳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굳이 잘 하지 않고 제공도 잘 되지 않고 뭐 와스에서도 그런 클라우드에서 작동되는 기능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레거시 환경에 있는 설치형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그대로 가져왔을 때 보통 세션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스테이트 리스, 스테이트 풀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존까지의 환경들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런 거 환경들과 관련 없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세션 클러스터링으로 인한 서비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장애로 인한 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션 DB를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션에 대한 정보들을 웹서버에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저 캐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세션 DB 구축을 통해서 세션 클러스터링을 피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오어스 방식의 토큰 인증 형태로 이제 단팥빵 토큰 같은 거 하나 받아들고 하는 형태. 그렇다면 이제 세션이 세션을 이제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없이 이제 토큰 기반으로 토큰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스프링에도 토큰 같은 거 제공하죠.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토큰 기반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약간 변경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지 보수 관점에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션 DB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것들도 구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화면을 얼굴을 좀 가릴게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HA 구성, 3티어 간단한 HA 구성인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로드 밸런서가 특정 버추얼 머신만 바라보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애저에서 이건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EC2라든지 이제 애저 VM을 생성할 때 로드 밸런서 세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세팅을 할 때 스티키드 세션이라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키드 옵션이라는 세션이라는 이제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요. 처음 유저가 접근했을 때 로드 밸런서를 한번 타고 버추얼 머신 1번에 접근을 했다. 그러면 해당 유저는 계속 1번 버추얼 머신에만 접근할 수 있게끔 로드 밸런서에서 통제를 해주게 됩니다. 내부적인 방법은 접근하는 IP를 FQDN으로 질의를 해서 유저가 같은 IP 혹은 같은 이제 세션의 유저가 접근할 때 계속 같은 버추얼 머신과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스티키드 세션이라는 옵션, 이건 AWS랑 애저 다 동일합니다. 을 하나로 이제 레거시의 세션 클러스터링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스티키드 옵션은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게 한 방향으로만 처음 커넥션을 맺은 버추얼 머신과 통신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형태의 부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티키드 세션을 사용할 때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뭐 세션 DB라든지 뭐 세션 클러스터링에 준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면 되고, 레거시에서 직접 옮기실 때 뭐 좀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 친구의 세션은 버추얼 머신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LB에서 제공하는 스티키드 세션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그냥 간단한, 이제 현재 이제 온프렘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마주하시는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재밌는 문제를 이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이아스도 좀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파스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그 데이터베이스 설치형을 잘 안 쓰십니다. 그렇죠. 설치형 요즘 잘 안 쓰시죠. 설치형 잘 안 쓰시고 보통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파스DB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DB를 선택하실 때 이제 주요 체크 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애저 파스DB, 그러니까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LA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제 얼굴을 좀 가리고요. 자, 애저 SQL 같은 경우에 이제 MS SQL이죠. MS SQL의 파스형 모델인데, 이 친구의 SLA가 상당히 높아요. 99.995%입니다. 99.995면은 한 달에 뭐 한 4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예요. 한 달에 4분 이내면 뭐 잠시 느려지거나 뭐 한 3초 정도 커넥션 뭐 좀 늦게 붙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합쳐서, 혹은 뭐 최장 한 4분 정도까지 보통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RTO랑 RPO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애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RPO를 5세컨드 그리고 100%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뜻이냐면, SLA가 예를 들어 문제 생긴 거예요. SLA를 보장받는 서비스에 뭐 완전 관리형이지만 완전 관리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생겼는데, 문제가 생긴 시점부터 5초 전까지의 데이터, 그러니까 문제 생겼는데 이게 어느 순간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기 5초 전까지의 데이터를 보장을 합니다. 네,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5초 전까지의 데이터는, 5초 이전의 데이터는 다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RTO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복구가 시작됐을 때 30초 이내 복구를 한다라는 RPO를 제공을 해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애저를 사용하시면서 보면 이 친구는 MS SQL이고요. 또 마리아DB라든지 뭐 MySQL이라든지 뭐 다른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은 SLA가 99.95%, 그러니까 뭐 7분 정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RPO와 RTO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강력해요.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거 들고 왔어요. 제가 아마존 보통 오로라 DB 서비스 많이 사용하시죠? 오로라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올랐습니다. 현재 99.99%의 SLA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에는 99.995%. 그러니까 이제 장애율이 절반 더 적죠. 그리고 오로라 DB 같은 경우는 지금 RPO랑 RTO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덤프 혹은 뭐 백업 이런 것들 기반으로 유저가 직접 복구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전체의 이제 장애 레벨로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구성을 하시고, 그러니까 더하기 RTO, RPO가 보장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고객사 사고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베이스가 문제 생기는 사례가 꽤 있긴 했었어요. 저희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이것은 뭐 비단 애저뿐만 아니라 AWS, GCP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건 정도씩은 리전별로 좀 문제 생깁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 리전에 좀 문제가 있었죠. AWS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애저에 이제 M365, AD 기반 좀 문제 있었고, 또 재작년에는 구글 쪽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번갈아 가면서 문제는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이제 이슈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복구라든지, 그다음 언제 전까지의 그 기록들을 보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복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유지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좀 고객사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도 덜어 있었습니다. 물론 좀 비용은 SLA가 높아질수록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처리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사실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 고객사의 이제 장애 사례들,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건 제가 재밌게 겪었던 서비스 품질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서비스의 품질은 Q 구성에 좌우된다라고 작성을 해봤어요. 저희가 클라우드를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실 때, 결국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우리의 서비스가 아무리 비싼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더라도 품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언제 떨어질까요? 유저가 많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유저가 50만 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벤트 서비스가 되겠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유저가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특정 날에 서비스를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버추얼 머신의 스케일, 오토 스케일 기능을 사용할 거고, 최소 버추얼 머신이 10대, 최대 20대까지 세팅을 할 겁니다. 근데 유저가 50만 명 들어온다고 해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요? 자,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네. 10대든 11대든 이 유저 50만 명을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클라우드 레벨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동시 접속자 100명 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CPU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왔을 때 버추얼 머신 4기가 정도 메모리에서 버틸 수 있더라. 그럼 산술적으로 좀 늘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로그 스케일을 따르긴 하지만요. 근데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부하 테스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클라우드 레벨에서 인프라 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결국 그런 이슈로 특정 고객사 유명한 그 아이돌이 있는 회사였었어요. 그 이벤트 페이지를 만드는데 버추얼 머신은 설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걸 쓰겠다.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도 20대 정도 설치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해당 그림 보시면은 문제 생길 만한 소지가 꽤 있어 보이죠. 첫 번째로는 그렇죠. 유저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로 하나의 접근 URL로 접근한다는 것. 그럼 일단 로드 밸런서에서 큰 부하가 발생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버추얼 머신에 유저가 라운드 로빈 기반이기 때문에 거의 균등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유저가 많아지면은 이 버추얼 머신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서는 CPU가 100%다. 버추얼 머신에서 CPU가 100%일 때는 문제긴 합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가장 문제냐? 메모리가 100% 되었을 때, 혹은 디스크가 100% 되었을 때. 메모리가 100%가 돼버리면요,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렇죠. 프로세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디스크가 닫혀버리면 더 이상 아무 기록들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몇 대 만들어야 되냐? 근데 고객은 결국 가장 비싼 타입의 10대를 만들었었습니다. 10대를 만들었었는데 해당 시간에 유저가 들어오자마자 서비스가 죽어버렸어요.
당연하죠. 일단 스케일은 뭐 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저 수에 따른 유저 1000명당 혹은 1만 명당 메모리를 얼마 쓸지 계산을 안 해놓은 상태였어요. 부하 테스트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 50만 명 들어오자마자 서비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친구는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10대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유저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저 수가 들어오고 있을 때 이제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는 유저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친구의 버추얼 머신을 늘려야겠네요 라고 하고 버추얼 머신을 늘리겠죠. 근데 버추얼 머신이 하나 생성되는데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미리 되어야 된다면 한 7분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이 버추얼 머신 생성되는 동안 다른 버추얼 머신 10대가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두 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두 대가 있는데, 새롭게 한 대가 생성되기 전에 앞에 두 대가 죽어버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저가 다시 새로 생성된 버추얼 머신에 몰리죠. 그러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죽을 뿐이에요. 계속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몇 대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병목 구간이 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도 결국 통신이 버추얼 머신들이 처리가 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복제 이슈들, 그다음에 레플리피케이션 이슈 때문에 보통 뭐 프라임이랑 세컨드가 있으면 뭐 리드랑 뭐 이제 쓰기나 읽기 뭐 별개로 한다든지 뭐 백업을 따로 둔다든지 하는데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렇죠.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 많아질수록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부하 테스트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큐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큐라고 하시면 이제 선입 선출 관계죠. 뭐 큐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치에 있는 RabbitMQ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애저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브로커도 있을 것이고, 뭐 저희 잘 아는 카프카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쪽에서 지연시켜 주는 거죠. 저희가 뭐 아마 유저분들도 해당 들으시는 분들도 뭐 게임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은행이라든지 대기열이 뜨죠. 게임 서버에는. 뭐 현재 1만 명의 접속자가 있어서 뭐 예상 접근, 예상 시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의 서비스, 이 중요한 서비스가 유저 수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큐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실시간으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단에는 이제 서비스가 유저들이 50만 명이기 때문에 앞단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뒤쪽에 부하가 생길 때 동적으로 혹은 아니면 정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큐, 대충 뭐 지금 유저가 뭐 10만 명이기 때문에 뭐 대기열이 뭐 3만 번째입니다. 뭐 예상 대기 시간 뭐 3분. 보통 은행권 많이 설정하시죠. 그렇죠. 이런 장애 사실 몇 년 전에는 좀 비일비재했었고 실제 아직도 이런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큐를 좀 구성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버추얼 머신은 이제 스케일 셋으로 오토 스케일링으로 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데이터베이스에 병목이 발생을 해요.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스케일 아웃 형태, 그러니까 2개, 3개로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사이즈만 업되는 스케일 업 형태를 보통 가져갑니다. 뭐 이제 뭐 커피로 치면 소위 말하는 뭐 그란데 사이즈, 벤티 사이즈 이렇게 늘릴 수는 있지만 개수 자체를 뭐 톨 사이즈로 2, 3개로 늘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병목의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큐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유저들의 패턴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부하를 얼마나 받는지 측정을 한다면 이제 성공적인 백엔드 구성이 가능하겠죠.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16시부터 서비스가 이벤트가 시작되었고 새벽 2시까지 한 8시간, 7시간 정도, 8시간이죠. 8시간 동안 서비스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냥 그대로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큐를 구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은 이슈로 이 비싼 버추얼 머신을 프로비저닝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를 늘려놨지만 장애가 크게 발생해서 한 8시간 정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면은 사실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DB 사이즈를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미 오픈한 마당에서 DB 사이즈를 키울 때 문제 생기죠. DB 사이즈를 변경, 그러니까 파스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언제든지 변경되느냐? 아닙니다. 그 사이트 뭐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하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크기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크기를 파스형이라지만 크기를 바꾸시면 안 돼요. 웬고하니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큐가 물려 있을 거예요. 부하를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늘리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CPU 거의 100% 가까이 치고 있을 것이고 기존에 몰려들고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처리하고 있는데 사이즈를 업시키게 되면은 이 모든 처리가 끝나고 나서 그때 스케일이 올라가요. 앞에 유저를 다 처리해야 스케일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경하는 순간 데이터베이스가 순간 한번 리부트이 일어나요. 리부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리부팅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게 되고요. 기존에 몰려있던 유저들 때문에 알 수 없게 되고 리부팅이 일어나면서도 CPU가 처리되는 이슈들 때문에 새로운 유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제 커넥션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리부팅을 하게 되거든요. 대기를 끝까지 했다가.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스케일업이 언제 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한 4시간 정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되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동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크기를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앞단에 큐를 구성하시는 것이 그렇죠. 더욱더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수의 버스트한 유저가 몰린다라고 가정되는 서비스에서는 이런 큐를 구성을 좀 잘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버추얼 머신 요즘 좀 잘 안 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사용 확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클라우드의 장점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확장성, 그죠? 언제든지 비용을 지불하면 확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가용성, 뭐 SLA 기반으로 거의 24시간 동안 잘 작동이 된다. 그다음 탄력성. 보통 탄력성을 얘기를 할 때 확장성과 탄력성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돼요.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요, 고무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저가 조금 예상치보다 좀 많이 들어오더라도 고무줄이 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느낌으로 탄력성을 제공하는데 탄력성에다가 극단적인 확장성을 끼워 넣으면 고무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이거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이제 유저가 많이 들어오고 CPU와 메모리가 문제 생긴다고 했으니 그럼 버추얼 머신을 많이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큐를 잘 구성하고 버추얼 머신을 100대 만들고 싶어요. 100대 만들 수 있죠. 네. 자, 100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 생길까요? 로드 밸런서가 힘들어 합니다. 컨트롤러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는 SDN 형태로 보통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로드 밸런서를 면밀히 열어보면 사실 하나의 버추얼 머신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버추얼 머신에서도 설치용으로 로드 밸런서를 구성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성할 수 있죠? 뭐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로드 밸런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애저에 있는 혹은 AWS에 있는 로드 밸런서 이것들이라고 굳이 다르지는 않아요. 굳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AWS에 있는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제 열어보신 분들의 뭐 증언에 따르면 보통 뭐 C존에 있죠. 그 친구도 사실 엔진엑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로드 밸런서 기반으로 뭐 트릭을 통해서 로드 밸런서 기반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트릭도 있긴 합니다. 근데 버추얼 머신 자체를 이제 100대까지 늘린다고 하면 로드 밸런서 당연히 부하가 가죠. 그렇죠. 20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부담이 갈 겁니다. 어차피 라운드 로빈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바깥쪽에서 유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저의 트래픽을 버추얼 머신으로 전달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버추얼 머신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라운드 로빈 기반의 그 로드 밸런스에 문제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LB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애저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베이직 말고 좀 어드밴스드 네트워크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트래픽을 견딜 수 있게끔. 근데 허나 저희가 이 친구 LB도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많은
하위 뭐 노드들과 통신을 하는데 당연히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과도한 이제 확장성을 기반으로 탄력성을 구성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LB가 죽어버림으로써 LB가 뭐 계속 끊어진다거나 뭐 이 버추얼 머신과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커넥티비티 이슈 발생으로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희 쿠버네티스로 가볼게요. 요즘은 사실 버추얼 머신 잘 안 쓰시죠? 뭐 오히려 스타트업 같은 곳들은 버추얼 머신보다는 뭐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세요. 컨테이너의 꽃 중에 하나인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죠. 근데 쿠버네티스라고 다를까요? 사실 그 컨트롤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전달하는 컨트롤러인데, 뭐 마스터 노드가 있겠고, 마스터 노드 기반으로 뭐 이스티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반으로 뭐 컨트롤러가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있을 것인데, 이 워크 노드를 극단적으로 사용하시는 유저가 있으세요. 뭐 워크노드 안에는 파드가 존재하고, 이런 워크노드에 문제 생겼을 때 파드들을 다른 곳에 배포하고 뭐 그런 서비스가 좀 상태가 안 좋다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다시 부활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회복성. 이게 쿠버네티스가 회복성이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회복성을 기반으로 워커노드를 극단적으로 사용한 예시가 저희가 지난주까지 만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워커노드가 평상시에는 10대였다가 어느 일정 순간에 1000대까지 늘어나요. 1000대가 한 번에 900대가 한 번에 배포가 되는 거예요. 워크노드가, 인스턴스들이. 그러면 당연히 컨트롤러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900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꽤 있어요. 저희 뭐 예를 들어 가정해보죠. 저희가 모니터를 보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팅창이 900개입니다. 채팅창이 900개인데 그 900개의 채팅창 중에 한 곳에서 자 3초 이내 답변 안 하면 나 이제 죽을 거야. 자 채팅창 저희 900개가 떠 있어요. 근데 채팅창마다 나 이거 빨리 답변 안 해주면 안 돼. 아니면 저쪽 채팅창에서 빨리 답변해 주세요 하고 막 하는 게 채팅창이 900개 떠 있으면 사람으로 해결 안 되죠. 그렇죠. 워크노드도 당연히 해결 안 됩니다. 워크노드를 900대를 한 번에 배포했다. 그럼 컨트롤러 당연히 못 버티죠. 그죠? 그래서 확장성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확장성을 기반으로 탄력성을 확보하려고 하시면은 당연히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죠. 비즈니스 모델의 논리적인 형태로 이제 그 컨트롤을 여러 개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로드 밸런서를 또 여러 개 처리해서 MSA 구조,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여기서도 보시면 서비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LB를 여러 개 두고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그룹셋을 다르게 둘 수 있죠. 저희가 저 앞에서 보셨던 네, 약간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3티어 아키텍처. 네, 3티어처럼 뭐 이런 지금 3티어 안에서 지금 인터널 로드 밸런서가 따로 있죠. 그럼 또 하나의 버추얼 머신에 뭐 하나의 기능에 또 다른 여기 뭐 인터널 버추얼 로드 밸런서를 두고 또 다시 구성을 한다든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성에 이제 좀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통짜인 이제 모놀리식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고객 쪽에서 그러한 형태임에 불구하고 뭐 그 인스턴스를 뭐 1000대 가까이 갑자기 배포해야 됨에 불구하고 걷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모놀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비용 얘기 잠시 해볼게요. 이제 또 클라우드 사용할 때 문제가 클라우드는 보통 사용한 만큼이 아니라 까먹고 삭제하지 않은 시간만큼 나옵니다. 그렇죠. 문제 아주 크죠. 그리고 잘못된 아키텍처 구조. MSA를 너무 촘촘하게 했더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럼 별도별로 다 비용이 나오게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놀게 되거나 버추얼 머신이 너무 놀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해킹 이슈가 있어요. 해킹 이슈는 이게 AWS에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AWS 공부하던 학생이 뭐 계정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뭐 결국은 계정 닫혀 있었고 청구서 페이지 보니까 뭐 한 3억 2천 정도 청구가 됐더라.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MSA 같은 것들을 MFA를 잘 걸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만 구성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모바일
같은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 승낙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셔서 네, 해킹이 좀 안 당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한 50분 정도 됐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짧았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이제 장애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IaaS, PaaS, SaaS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제공하는 SLA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 페이지를 찾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SLA의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가장 낮은 것을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온프렘 레거시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할 때 이제 로드 밸런서에서 생길 수 있는 세션 관리 이슈, 스티키드 세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션 DB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스 DB에서 이제 RPO와 RTO를 체크함으로써 이제 SLA를 좀 높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고가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파스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서비스의 품질, 우리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위에 올라갔을 때 보통 큐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장애를 많이 우려할 수 있다더라. 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클라우드 사고 사례를 썼으니까요. 비용 이슈,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다 사용했음에 불구하고 끄지 않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구조로 너무 여유롭게 돌고 있는 인스턴스들이 많은 경우에 서비스 비용들이 이제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클라우드 메이트에서 근무하는 배준현이었고요.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